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생산 인프라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설 생산 캐파 기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6공장 투자 최종 검토, 2032년까지 132만 리터 이상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 주요 국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상위권에 랭크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분야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 GC 녹십자 등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글로벌 위탁 생산 역량을 검증받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CDMO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구조적 기회가 추가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헬스케어 생태계의 하류, 즉 생산과 제조 역량 측면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까지 도달한 생산 및 인프라 역량과 달리 밸류체인의 나머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이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플랫폼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조기 유출 구조에 있습니다. 최근 K바이오의 기술 수출 성과가 보여주듯 ADC, 리가캠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이중항체, BBB 셔틀, ABL 바이오, SC 전환, 알테오젠, RNA 편집, 알지노믹스, siRNA, 올릭스, DAC, 오름 테라퓨틱 등 차세대 모달리티 영역에서는 이미 글로벌 빅파마가 비용을 지불하고 확보하려는 수준의 플랫폼 기술을 한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K바이오 기술 수출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징적 증거입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원천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원천 기술은 확보했으나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 고도화할 자본이 부족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 대부분을 이른 단계에서 글로벌 빅파마에 넘기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9% 성장해 8,6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 기업이 이러한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출 시점을 후행화하고 자체 개발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치 유출 구조는 기술 수출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드러집니다. 2025년 K바이오 기술 수출은 17건, 총 20조 4,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임상개발의 진전이나 상업화 성과를 전제로 하는 마일스톤 및 로열티로 구성돼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로 유입되는 현금, 즉 업프론트, 계약금의 비중은 통상 계약 규모의 5% 미만에 불과하며 단일 계약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계약금을 수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인 총 계약 규모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일스톤은 상대방인 빅파마가 개발과 상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실현되는 가치인 만큼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 계약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실제 현금 유입 수준과 권리 배분 구조를 포함한 기술 이전의 질적 수준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페이즈 1, 2 단계에서 개념 입증 POC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기술 수출에 나설 경우 업프론트 규모는 전임상 단계 대비 5에서 10배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로열티 구조 역시 보다 유리하게 재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 바이오텍의 사례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국적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서 중국 기업들은 후기 임상, 페이즈 2, 3단계 자산을 경우 5억에서 12.5억 달러, 1조 9천억 원 수준의 업프론트를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초기 임상, 페이즈 1, 2 단계에서는 8천만에서 2억 달러, 3천억 원, 전임상 단계에서는 1천만에서 1억 7,500만 달러, 2,600억 원 수준의 업프론트를 수령했습니다. 이는 자산의 질뿐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자체 개발을 수행했는가가 가치 귀속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 바이오텍에도 자체 임상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자본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동일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현재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국내에 귀속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유통 상업화 역량의 부재입니다.
한국 헬스케어 기업은 기술 개발과 생산 단계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상업화 구간에서는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영업을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인 유통 판매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상업화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다. 보험 등재, 가격 협상, KOL, 키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구축, 병원 구매 조직 접근, 사후 서비스 및 데이터 축적까지 포함된 통합적 시장 진입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이나 메드트로닉은 각 국가별 보험 체계와 병원 네트워크에 깊이 결합된 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유통망과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신제품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글로벌 허가 이전 단계에서는 기술력을 입증하더라도 허가 이후 실제 매출 확대 구간에서는 대부분 글로벌 파트너에 의존합니다. 이는 자체 유통망 부재뿐 아니라 국가별 보험 코드 확보, 가격 전략 수립, 병원 채널 진입 등에서 필요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구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성장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업화 역량이 부재한 환경에서는 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의 밸류 체인을 내재화하기보다 기술 수출을 통해 조기에 현금화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이 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가치 조기 유출 구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한국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직접 판매망 구축, 보험, 가격 협상 역량 확보, 글로벌 KOL 네트워크 형성 등 상업화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직판 체계를 기반으로 고수익 구조를 구축한 사례는 이러한 방향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산업 공통 임상, RA 인프라의 부재입니다. 한국 헬스케어 산업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일정 수준의 임상 및 인허가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나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공통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임상 설계 및 규제 대응 역량이 기업별로 분절되어 있으며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력뿐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FDA, CE/MDR 등 주요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임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전략이 내부에 축적되기보다 CRO 및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상 설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규제 대응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수정과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KOL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임상 사이트 선정, 다국가 임상 운영 경험 등은 개별 기업이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산업 차원에서 공유되지 않고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특히 자원이 제한된 중소형 기업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임상 개발 속도와 성공 확률을 동시에 저하시킵니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가 일본의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에이메드입니다. 일본은 에이메드를 중심으로 임상연구 중액병원을 지정하고 기초연구부터 임상, 인허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상 설계 및 규제 대응 비용을 낮추고 산업 전체의 학습 곡선을 빠르게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임상과 규제 대응이 기업 단위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실패와 지연이 반복되고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R&D 투자 확대를 넘어 임상 설계, 규제 대응, KOL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공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역량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전체의 성공 확률과 개발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저수가 구조와 행위 기반 수가 체계로 인한 혁신 의료기술 도입의 제약입니다. 한국 헬스케어 산업은 구조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제품이 아닌 의료 행위를 기준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혁신 기술의 상업화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새로운 의료기기나 디지털 헬스 솔루션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의료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분류될 경우 기존 수가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즉,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병원의 의사결정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일 수가 하에서는 더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신기술을 도입할 요인이 제한적이며, 결과적으로 혁신 기술은 임상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히 원격 모니터링, AI 기반 진단,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 행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술일수록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나아가 기존 행위와의 차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새로운 의료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임상 데이터 확보가 요구되며, 평가 완료 이전에는 비급여 형태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아예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기간 기업은 매출 없이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술 개발 이후 실제 수익 창출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업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본력이 제한된 중소형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기업에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제도나 조건부 선별급여 같은 제도가 존재합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는 기존 신의료기술 평가와 달리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확인된 기술에 대해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사후 근거를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선별급여 역시 임상적 유용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일정 조건으로 보험 적용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사용 범위 및 기관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자 동의서 확보, 추가 데이터 제출 의무, 사후 평가 리스크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행정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며 산업 전반의 확산 속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기술 개발 속도 대비 시장 확산 속도가 구조적으로 느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기업의 투자 회수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자본 유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빠른 상업화와 데이터 축적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